오타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0조 원짜리 잠수함 계약서에 도장도 찍기 전 독일에서 공문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7년이라던 납기는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이 도착하기 72시간 전 한국은 이미 짐을 다 싸고 캐나다를 떠난 뒤였습니다. 5조 원 수소 프로젝트는 백지화됐고 일자리 1만 4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다급해진 캐나다가 서울로 특사를 보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3년 뒤에 다시 오십시오. 그리고 며칠 뒤 정부 서랍 속에서 처음부터 모든 위험을 경고한 보고서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캐나다는 왜 가장 빠른 조선소를 돌려보내고 가장 오래 기다려야 하는 도크에 200조 원을 걸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라이프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다니엘 포르티에입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 산업경제학을 가르친 지 22년째입니다. 기업행동과 국가산업정책을 연구했고 총리실의 비공식 경제자문 역할도 맡았습니다. 저는 강의실에서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기업은 이익으로 움직입니다. 감정으로 수조 원을 버리는 기업은 없습니다. 방산 계약과 민간 투자는 별개의 트랙이며 기업은 더 좋은 조건이 생기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이 제 이론이었습니다. 그 이론이 처음 흔들린 것은 2026년 봄이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 12척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TKMS를 선정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전 6시 40분 총리실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캐나다 사업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48시간 안에 경제적 피해 규모를 계산해 주십시오.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대형 계약에서 탈락한 기업이 압박용 철수 카드를 꺼내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오타와 총리실 별관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창밖에는 차가운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안보보좌관 필립 에버턴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토 외교 현장에서 20년을 보낸 인물로 금속 서류철을 손바닥으로 탁 치는 버릇과 나토 회원국 지도가 인쇄된 머그컵이 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내려놓으며 첫 마디부터 결론을 말했습니다. 동맹이 경제보다 우선입니다. 독일을 선택한 건 옳았습니다. 에버턴은 4가지 논리를 꺼냈습니다. 첫째, 독일은 나토의 핵심 파트너다. 둘째, 잠수함은 100년 전통이 있는 나라에 맡겨야 한다. 셋째, 아시아 조선소가 나토 체계에 완전히 들어올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넷째, 한국의 철수는 협상 전술에 불과하다. 그는 마지막에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3주만 기다리십시오. 5조 원을 투자해놓고 떠나는 기업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뻔했습니다. 22년 동안 제가 해온 말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대학원생 조교수 잠박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한국계 캐나다인 2세인 그녀는 평소 숫자 앞에서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하나오션 종료 통보서 원문을 보셨습니까?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당 컨소시엄은 오늘부로 캐나다 관련 모든 사업 활동을 종료합니다. 저는 천천히 아래로 내려 읽었습니다. 협상 조건이 없었습니다. 인센티브 요구도, 재검토 요청도, 재협상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위약금 청구조차 없었습니다. 떠나겠다는 문서에는 보통 돌아올 문이 하나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문이 없었습니다. 벽뿐이었습니다. 이건 카드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에버턴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협상 카드에는 다음 단계가 적혀 있습니다. 조건을 바꾸면 돌아온다는 문장, 협의할 수 있다는 문장,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문장. 그런데 여기에는 다음이 없습니다. 이건 압박이 아니라 작별입니다. 에버턴은 나토 머그컵을 들어 올렸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수잔이 두 번째 자료를 띄웠습니다. 현대의 캐나다 수소 생태계 프로젝트 철회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화면 속 임원은 원고도 없이 말했습니다. 당사는 캐나다 사업을 종료합니다. 대신 울산과 새만금에 총 7조 원을 투자해 수소 생산과 상용차 라인을 국내에 구축하겠습니다. 에버턴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캐나다에서 5조 원을 빼고 국내에 7조 원을 넣는다고요? 수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면서 오히려 투자 규모를 키웠습니다. 경제학적으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협상 카드라면 상대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에서 빠진 돈에 2조 원을 더해 곧바로 다른 곳에 배치했습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더 짧고 강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협상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에버턴이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매달린 적이 없으니 다시 매달릴 이유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가 빠진 미래를 이미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버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논리와 제 이론은 같습니다. 기업은 이익으로 움직이고 5조 원을 버리지 않으며 더 좋은 조건이 생기면 돌아온다. 그런데 이 기업들은 72시간 만에 전원 철수했고 7조 원을 다른 곳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동시에 틀렸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에버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잔이 하나오션 오타와 사무소의 철수 기록을 열었습니다. 이사 트럭 세대, 서버 전체 반출, 현지 직원 계약 종료, 본국 귀환 항공권 일괄 발권. 발표 사흘 만에 사무실은 완전히 비었습니다. 규모 축소가 아니라 완전 철수였습니다. 로비스트 계약도 전면 해지됐습니다. 다음 기회를 위해 연결선 하나쯤 남겨두는 것이 보통인데 한국은 그 선마저 걷어갔습니다. 품위 있게 물러난 것일 수도 있지요. 에버턴이 말했습니다. 수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로비스트는 남겨둡니다. 다음 사업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들은 캐나다에서의 다음 자체를 지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은 손실을 감수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캐나다를 더 이상 미래 일정표에 넣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수잔의 화면에 속보가 떴습니다. 하나오션이 남미 국가와 잠수함 세척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총액 3조 원, 승조원 훈련과 정비 패키지 포함. 제가 멈춰 읽은 문장은 따로 있었습니다. 납기 지연 시 하루 단위 배상 조항을 한국 측이 먼저 제안했다. 파는 쪽이 먼저 지연 배상을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에버턴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수잔이 낮게 덧붙였습니다. 탈락한 나라의 행보가 아닙니다. 예약이 밀려 손님을 골라받는 조선소의 움직임입니다. 그 말은 경제학 용어가 아니었지만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에 돌아오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고객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회의를 멈추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잔이 커피 2잔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교수님, 에버턴이 흔들리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핵심이 남았어. 한국이 왜 떠났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봐야 해. 수잔은 제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TKMS 도크 배정표 말씀이시죠? 회의실로 돌아온 뒤 저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72시간 완전 철수, 조건 없는 종료 통보, 7조 원 국내 투자 확대, 로비스트 계약 해지, 남미 3조 원 계약, 납기 배상 조항 선제 제한. 이중 협상 전술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에버턴이 서류철을 탁 쳤습니다. 기업은 결국 더 좋은 조건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돌아옵니다. 저는 수잔에게 서울 특사단 결과를 띄우라고 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법인세 10년 면제, 부지 무상 임대 연장, 전력 단가 보장, 규제 원스톱 처리까지 묶어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 답변은 달랐습니다. 조건이 부족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신뢰 때문입니다. 신뢰는 인센티브 항목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이 있었습니다. 울산 라인은 착공됐고 새만금 설계도 끝났습니다. 향후 3년간 투자 일정이 가득 찼습니다. 3년 뒤 다시 말씀 나누시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00조 원짜리 계약을 쥔 캐나다가 어느새 한국의 대기줄에 서 있었습니다. 에버턴은 팔짱을 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한 쪽을 보겠습니다. 수잔이 TKMS 내부 도크 배정표를 열었습니다. 도크별 건조 일정과 고객별 우선순위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표를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한번함의 착공 예정 슬롯은 지금부터 5년 뒤였습니다. 인도가 아니라 착공이었습니다. 시험과 시운전을 감안하면 첫 인도는 빨라야 10년, 일정이 밀리면 11년 이후였습니다. 에버턴이 표를 노려봤습니다. 공식 계약서에는 7년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도크에는 자국 해군과 노르웨이 물량을 포함해 17척이 앞서 있습니다. 수잔이 마지막 페이지를 확대했습니다.
비골 안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라 슬롯 유동적. 젊은 외교관이 물었습니다. 유동적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수잔이 대답했습니다. 급한 고객이 나타나면 캐나다, 순번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에버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200조 원을 들고 갔지만 저쪽 장부에는 언제든 뒤로 밀릴 수 있는 손님으로 적혀 있습니다. 에버턴이 금속 서류철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처음으로 탁 치지 않고 조용히 덮었습니다. 저는 그 동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돌려보낸 숫자는 6년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든 숫자는 10년에서 11년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창밖의 빗줄기가 조금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수잔이 독일 해군의 과거 잠수함 가동률 자료를 띄웠습니다. 부품과 정비 문제로 6척 모두 항구에 묶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개선됐습니다. 에버턴이 반박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도크 병목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유럽 전체 주문이 같은 조선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좋은 배를 만드는 능력과 제때 배를 내놓는 능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폴란드 사례를 꺼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고 독일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했습니까? 에버턴은 가격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만이 아닙니다. 독일은 절차와 협의를 말했고 한국은 몇 월에 몇 대가 도착하는지를 말했습니다. 계약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첫 장비가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외교관이 물었습니다. 나토 상호운용성은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 답했습니다. 폴란드가 이미 한국 무기를 나토 체계 안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호환성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실제 운용 데이터입니다. 에버턴은 반박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그가 가장 강하게 믿었던 동맹 논리가 납기와 실제 운용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빠른 조선소를 돌려보내고 가장 밀린 도크에 200조 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전통과 동맹이라는 말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탄약 없는 동맹과 제때 오지 않는 잠수함은 전쟁이 시작된 뒤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에버턴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거의 그쳐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후 낮게 말했습니다. 잠수함 문제는 인정한다고 해도 민간 투자가 함께 떠난 것은 과도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미노가 실제로 어디까지 갔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수였습니다. 재무부 추계에 따르면 한국 기업 철수로 향후 10년간 사라질 법인세와 소득세, 지방세가 약 2조 원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이었습니다. 배터리와 부품 기업 두 곳이 캐나다 투자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사유는 한 줄이었습니다. 정책 예측 가능성 재검토. 에버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장 상황 때문일 수 있습니다. 수잔이 곧바로 회의록을 띄웠습니다. 두 기업 모두 캐나다 정부가 장기 파트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잠수함 선택이 수소사업 철수로 이어졌고 수소사업 철수가 제3의 투자자들에게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잠수함 결정, 한국 철수, 수소 프로젝트 백지화, 세수 손실, 타 기업 투자 중단. 신뢰는 부처별로 쌓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계좌입니다. 우리는 안보 창구에서 신뢰를 인출했고 잔고 부족은 산업 창구에서 터졌습니다. 말을 마치고 저 자신이 놀랐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방산과 투자는 별개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입으로 같은 계좌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에버턴은 여전히 버텼습니다. 캐나다 시장은 매력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업은 돌아옵니다. 저는 남미 계약 일정을 다시 띄웠습니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한국 조선소의 일정표에 우리 자리가 남아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도 3년치 수주가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동안 다른 나라가 그 시간을 사가고 있습니다. 젊은 외교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처음 패가 잠수함 결정이었고 그 뒤 패들이 연달아 넘어졌습니다. 에버턴은 이번에는 그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회의의 갈등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틀렸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손실을 어떻게 멈출 것이냐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에버턴이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인정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더 많은 돈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신뢰를 깨뜨린 절차를 먼저 공개하고 기술평가와 산업협력평가가 어떻게 분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일 납기 일정을 독립적으로 재검증해야 합니다. 수잔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해밀턴 수소공장 부지 사진이었습니다. 멈춘 크레인 12대가 하늘을 향해 굳어 있었습니다. 게이트에는 굵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공장 정문 간판은 와이어에 매달린 채 철거되고 있었습니다. 현대 수소 생태계의 미래. 한 도시에 18년 만에 찾아온 꿈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해밀턴은 한때 캐나다 철강의 심장이었습니다. 수잔이 말했습니다. 용광로가 꺼진 뒤 젊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수소 프로젝트가 발표되자 20대와 30대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재고용 명단에 가족 이름이 올라갔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시청은 1만 4천 개의 직접 간접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는 58세 용접工폴 게러티가 철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18년 전 제철소에서 해고된 뒤 경비와 배달 일을 전전했습니다. 지난달 수소 트럭 라인 용접 파트 재고용 통지서를 받았고 그 종이를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그 액자는 지금도 벽에 있습니다. 수잔이 말을 이었습니다. 때는 순간 모든 것이 진짜가 될 것 같아서 낮에는 수건을 덮어두고 밤에 가족들이 잠들면 혼자 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숫자로만 보던 1만 4천 개의 일자리 가운데 하나가 얼굴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는 해밀턴 시청 광장의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수소 트럭이 달리는 미래 조감도가 여전히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의 푸른 빛은 텅 빈 공사 부지를 향해 번지고 있었습니다. 꺼야 할 사람이 잊은 것인지 차마 끄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잔은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어머니는 1990년대 울산 현대차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하신 말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납기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지키도록 설계한다고요. 사람과 부품과 공정을 처음부터 날짜에 맞춰 배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의 의미를 처음 알았습니다. 에버턴은 나토 머그컵에서 손을 완전히 뗐습니다. 그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서랍 속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수잔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마지막 자료를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표도 사진도 아니었습니다. 정부 내부 소수의견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는 최종 표결 직전에 제출됐지만 공식 결론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술 종합평가에서 한국이 1위, 독일이 2위였습니다. 납기 리스크 분석에는 독일 선택 시 한번함 인도 10년 이상 지연 확률 70%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배제 시 산업협력 패키지 전면 이탈 가능성 높음. 해당 손실은 잠수함 사업과 분리해 평가할 수 없음. 에버턴이 화면을 오래 읽었습니다. 10초, 20초, 30초. 전부 적혀 있었군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납기 지연도, 한국 철수도, 해밀턴 손실도 예측돼 있었습니다. 예언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우리는 답안지를 서랍에 넣고 오답을 선택했습니다. 왜 이 보고서가 빠졌습니까? 젊은 외교관이 물었습니다. 수잔이 문서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보고서는 산업효과와 방산 결정을 혼합했다는 이유로 참고자료로 분류됐습니다. 방산은 방산대로, 투자는 투자대로 봐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바로 제가 22년 동안 가르친 이론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이론이 어떻게 현실을 잘못 나눴는지 이해했습니다. 정부 문서에서는 부처가 나뉘고 예산이 나뉘고 평가 항목이 나뉩니다. 그러나 기업은 국가를 하나로 봅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부인지, 파트너를 존중하는 시장인지, 장기 계획이 믿을 만한지 하나의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에버턴이 천천히 머그컵을 집어들었습니다. 한동안 나토 지도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포르티에, 제가 틀렸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동맹이 경제보다 우선이라는 원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때 오지 않는 잠수함은 동맹이 아닙니다. 대기표입니다. 우리는 시간표를 파는 나라를 돌려보내고 대기표에 200조 원을 걸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보고서 결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손실수소 프로젝트 5조 원 백지화, 일자리 1만 4천 개 소멸, 10년 세수 손실 2조 원, 간접 손실타 외국 기업 투자 심사 중단,
국가 신뢰도 훼손, 공급망 유치 경쟁력 하락, 그리고 마지막 줄을 추가했습니다. 근본 원인 방산 결정이 산업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 에버턴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문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직접 세 문장을 불렀습니다. 독일 납기 일정 독립 재검증, 한국 기술평가 원문 공개, 산업협력 손실에 대한 총리실 특별조사, 한국과의 신뢰 회복 채널 즉시 가동.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판단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외교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다시 협상에 응할까요? 에버턴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돈부터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 말은 그가 아침에 했던 말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에 그는 한국이 돌아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저녁에 그는 캐나다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속 서류철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토 머그컵은 테이블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에버턴은 컵을 한번 바라보다가 지도면이 아래로 향하도록 조용히 뒤집었습니다. 보고서 잘 써주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수잔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해낸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데이터가 했고, 해밀턴 사람들이 했고, 서랍 속에서 끝까지 남아있던 보고서가 했어. 저는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신뢰는 부처별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좌다. 한 창구에서 인출한 신뢰는 다른 창구에서 잔고, 부족으로 돌아온다. 보고서는 그날 밤 총리실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장 버튼을 누른 뒤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는 아직 19시간 43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총리실이 요구한 것은 경제적 피해 규모였지만 제가 쓴 보고서는 사실상 정부 판단 전체를 뒤집는 문서였습니다. 숫자를 잘못 적으면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서가 틀리면 국가 간 관계와 수십 년 산업 정책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수자는 먼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켜진 회의실에서 우리는 원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오션 사무소 철수 기록, 현대 수소 프로젝트 종료 통보, 남미 잠수함 계약, 독일 도크 일정, 세수 추계, 투자 심사 중단 사유. 한 줄씩 출처를 맞췄습니다. 감정적인 문장은 지우고 증명할 수 있는 문장만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듬을수록 결론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새벽 1시 10분, 에버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포르티에, 총리실에서 묻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을 당신 이름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수많은 정부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론이 틀렸다는 사실까지 적은 보고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어두운 오타와강을 바라보다가 답했습니다. 네, 제 이름으로 제출하십시오. 전화를 끊은 뒤 수잔이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두렵지. 이 보고서가 틀리면 내 22년이 흔들리고 맞으면 더 크게 흔들리니까. 수잔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맞는 쪽으로 흔들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에 웃지 못했습니다. 젊은 연구원의 한마디가 제가 22년 동안 피했던 결론을 정확히 짚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7시 총리실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총리실장과 재무부 차관, 국방부 조달 책임자, 산업부 장관, 에버턴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제가 보고서 첫 장을 띄우자 국방부 책임자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잠수함 계약과 수소 프로젝트를 직접 연결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한국 기업의 철수는 상업적 판단일 뿐입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시간 순서를 적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 72시간 뒤 한국 사무소 완전 철수, 수소 프로젝트 종료, 국내 7조 원 투자 전환, 로비스트 계약 해지, 남미 계약 체결. 각 사건을 따로 보면 상업적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순서와 문서 내용을 함께 보면 하나의 연쇄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계약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니라 캐나다와의 장기 파트너십이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그 판단을 되돌리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저는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금액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굳었습니다. 캐나다가 제시한 패키지는 이미 법인세 10년 면제와 부지 무상 임대, 전력 단가 보장까지 포함했습니다.
한국 측은 조건이 부족해서 떠난 게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돈을 더 얹으면 돌아올 것이라는 전제부터 버려야 합니다. 재무부 차관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5조 원을 포기하는 건 비합리적입니다. 저는 그에게 7조 원 국내 투자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동한 겁니다. 기업은 감정으로 돈을 태운 것이 아니라 캐나다보다 예측 가능한 곳으로 미래 수익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계산기에는 신뢰가 비용으로 들어가 있었고 우리 계산기에는 그 항목이 없었습니다. 총리실장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독일 납기 지연 가능성을 얼마나 확신합니까? 수잔이 도크 배정표와 공개 수주 잔량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정확한 인도일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7년을 확정 일정으로 보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착공 슬롯과 기존 물량을 고려하면 10년 이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때 에버턴이 처음으로 제 편에 섰습니다. 독일 측에 독립검증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기술평가 원문도 다시 열어야 합니다. 국방부 책임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동맹 우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버턴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확인해야 합니다. 동맹이라는 단어가 납기표를 대신하게 둔 것이 우리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오전 9시 40분, 총리실은 4가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독일 납기 일정 독립검증, 한국기술평가 원문 재검토, 산업협력 손실 특별조사, 한국과의 신뢰 회복 채널 개설. 공식적으로 계약을 뒤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독일 선택이 완료된 정답이 아니라 재검증이 필요한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지 2시간 뒤 해밀턴 시장에게서 영상통화 요청이 왔습니다. 화면 속 그의 뒤에는 멈춘 공사장이 보였습니다. 교수님, 숫자 하나를 수정해 주십시오.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일자리 14,000개라는 숫자 말입니다. 그건 사람 수가 아닙니다. 한 명이 일하면 함께 움직이는 가족과 상점, 학교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이 도시가 잃은 것은 14,000개 자리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는 폴 게러티의 재고용 통지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프로젝트가 중단된 뒤 폴은 액자를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직접 찾아가 위로했지만 폴은 정부를 욕하지도 한국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또 너무 늦은 겁니까? 라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 질문이 제 보고서의 어떤 수치보다 무거웠습니다. 오후에는 국방위원회 비공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불려갔습니다. 첫 질문은 야당 의원에게서 나왔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했어야 했다는 말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선택해야 했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술평가, 납기, 산업협력을 모두 합친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동맹과 전통에 지나치게 높은 가중치를 줬다는 뜻입니다.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독일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독일의 기술과 경험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좋은 배를 만들 수 있느냐와 캐나다가 필요한 시점에 배를 받을 수 있느냐가 다른 질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질문에만 답하고 두 번째 질문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청문회장 뒤편에서 기자들이 빠르게 타이핑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였지만 서랍 속 보고서의 존재는 그날 오후 언론에 새어나갔습니다. 저녁 뉴스의 첫 화면에는 굵은 글씨가 떴습니다. 한국기술평가 1위 보고서 묵살 의혹. 오타와 국방부 청사 앞에는 중계차가 줄지어 섰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잠수함은 멀고 복잡한 사업이었지만 7년과 10년의 차이는 누구나 이해했습니다. 6년을 약속한 한국을 돌려보내고 10년 이상 기다릴 가능성이 있는 독일을 선택했다는 구도가 단순하고 강했습니다. 해밀턴의 멈춘 크레인 사진이 함께 보도되자 문제는 군사 조달을 넘어 일자리와 국가 신뢰의 문제로 번졌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다수가 잠수함 선정 절차 재검토에 찬성했습니다. 특히 30대 이하에서 반응이 컸습니다. 그들은 100년 전통보다 납기표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한 방송 진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전통이 출항합니까? 잠수함이 출항합니까? 그 문장은 하루 종일 온라인에서 공유됐습니다. 독일 측은 즉시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기존 목표 일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캐나다 사업을 중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이 문제였습니다.
세부 인도 일정은 도크 상황과 기존 고객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사실상 7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에버턴은 그 문서를 읽고 제게 전화했습니다. 대기표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군요. 같은 날 오후 한국 측에서도 짧은 입장이 나왔습니다. 캐나다의 국내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현재 확정된 생산 및 투자 일정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난도 재협상 요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절제가 캐나다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총리 씨는 두 번째 대표단을 서울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금 혜택 자료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첫 문장은 사과였습니다. 우리의 평가 과정에서 기술과 납기, 산업협력의 연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대표단은 한국 측의 즉각적인 복귀를 요구하지 않고 신뢰 회복을 위한 장기협의 채널부터 제안했습니다. 한국 측 답변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현재 울산과 새만금 프로젝트는 이미 실행 단계이며 잠수함 생산 슬롯도 다른 고객과 협의 중입니다. 캐나다와의 대화는 가능하지만 일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캐나다 대표단은 그제야 3년 뒤에 오라는 말이 협박이 아니라 실제 생산 일정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대표단장은 총리실 회의에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바쁩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분노한 상대는 달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꽉 찬 상대에게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협상 우위를 잃은 것이 아니라 협상 순서 자체를 잃었습니다. 조사팀은 서랍 속 보고서의 작성자를 찾아냈습니다. 해군 조달 실무 책임자 엘리자베스 모로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더 강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잠시 침묵한 뒤 답했습니다. 싸웠습니다. 표결에서 반대했고 보고서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기술평가 밖의 정치적 판단은 제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은 문민의 몫이었습니다. 문민의 몫.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보고서는 스스로 서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참고자료로 분류했고 누군가는 읽지 않았으며 누군가는 편한 결론을 선택했습니다. 잘못은 한 사람의 비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책임을 다음 사람에게 넘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모로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을 무조건 선택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숫자를 숫자로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6년과 10년, 가동률과 수주 잔량, 기술 점수와 산업 효과.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 동맹이라는 한 단어가 모든 숫자 위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보고서 부록에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며칠 뒤 에버턴은 국방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토 동맹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봤고 한국의 산업협력 철수를 협상 카드로 판단했습니다. 두 판단 모두 불완전했습니다. 의원들이 술렁였습니다. 고위 안보보좌관이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한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200조 원 계약을 취소해야 합니까? 에버턴은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계약을 감정적으로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납기와 기술 평가를 다시 확인하지 않는다면 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동맹을 지키려면 동맹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전력을 제때 확보해야 합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그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나토 머그컵이 없었습니다. 포르티에, 그 컵은 당신 연구실에 두십시오.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동맹을 버리라고 가르치지 말고 동맹이라는 단어로 숫자를 덮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실제로 그 머그컵을 연구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토 지도가 보이도록 바로 세웠습니다. 뒤집어둘 필요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나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느라 달력을 보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되 납기를 확인하고 동맹을 중시하되 실제 능력을 비교해야 했습니다. 수자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뒤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올해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우리가 옳았구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문장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울산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 납기는 설계값이라는 자신의 믿음이 다른 대륙의 회의실에서 증명됐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학기 첫 강의 자료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첫 화면 왼쪽에는 멈춘 해밀턴 크레인 12대, 오른쪽에는 밤에도 용접 불꽃이 튀는 거제 조선소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차이는 기술의 차이입니까? 태도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입니까?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업은 결국 돈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22년 전에 저라면 그렇다고 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칠판에 두 단어를 적었습니다. 이익과 신뢰. 기업은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이익을 계산할 수 있게 만드는 토대가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높은 인센티브도 미래 수익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캐나다가 제시한 세금 혜택은 숫자로는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은 이미 다른 곳에 공장을 짓고 다른 고객과 계약했습니다. 그들에게 캐나다의 제한은 수익 기회가 아니라 일정 변경 위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더 주면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기업은 돈보다 예측 가능한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독일은 100년의 전통을 팔았습니다. 한국은 6년이라는 숫자를 팔았습니다. 캐나다는 전통을 샀고 숫자를 버렸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4년의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수소 프로젝트 5조 원, 일자리 1만 4천 개, 10년 세수 2조 원, 타 기업의 투자 심사, 그리고 국가가 약속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평가까지 함께 움직였습니다. 가장 뼈아픈 사실은 이 모든 위험이 처음부터 보고서에 적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기술 평가에서 앞섰다는 것, 독일의 납기가 10년 이상 밀릴 수 있다는 것, 한국을 배제하면 민간 산업협력까지 이탈할 수 있다는 것. 캐나다는 몰라서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답을 참고자료라는 이름으로 서랍에 넣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폴 게러티의 액자를 생각합니다. 다시 용접할 수 있다는 통지서를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던 남자. 프로젝트가 사라진 뒤에도 그 액자를 떼지 못했던 남자. 정부 보고서에는 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5조 원이라는 숫자의 진짜 무게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국가의 선택은 계약서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부처가 내린 결정이 다른 산업의 투자 계획을 바꾸고 한 기업의 철수가 다른 기업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신뢰는 하나의 계좌입니다. 안보 창구에서 인출한 신뢰가 산업 창구의 잔고를 줄이고 그 잔고 부족은 일자리와 세수로 돌아옵니다. 나토 지도 머그컵은 지금도 제 연구실에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그 컵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지도는 누가 우리 편인지 보여줍니다. 달력은 그 편이 언제 도착하는지 보여줍니다. 국가 안보에는 둘 다 필요합니다. 동맹이라는 말이 납기표를 대신해서는 안 되고 전통이라는 말이 생산 능력을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나라가 아니라 약속이 지켜지도록 사람과 부품과 공정을 처음부터 설계하는 나라. 납기를 어기면 하루 단위로 배상하겠다는 조항을 파는 쪽이 먼저 써넣는 나라.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그 일정표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한 나라입니다. 캐나다는 뒤늦게 한국을 다시 찾았지만 한국의 일정표는 이미 3년치가 차 있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진짜 힘은 상대를 위협하는 힘이 아니라 약속한 날짜에 실제 물건을 내놓는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시간을 상품으로 만들었고 캐나다는 그 가치를 너무 늦게 알아봤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가르친 이론은 절반만 맞았습니다. 기업은 이익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신뢰가 없는 곳에서는 미래 이익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더 큰 혜택을 제시하고도 한국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신뢰를 잃은 뒤의 인센티브는 가격표가 아니라 사과문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200조 원을 내고 캐나다가 배운 것은 잠수함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때 도착하지 않는 무기는 전력이 아니라 대기표라는 것. 산업과 안보는 서류상으로만 분리될 뿐 기업의 눈에는 하나의 국가로 보인다는 것. 그리고 한 번 닫힌 생산 슬롯은 돈만으로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몇 주 뒤 독립위원회의 중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독일 조선소가 제시한 초기 일정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었지만 기존 주문과 시험 일정을 모두 감안하면 상당한 지연 위험이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캐나다가 납기 지연에 대비한 대체 전력 계획조차 충분히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문장이 공개되자 해군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역 장교들은 새 잠수함이 늦어질 경우 기존 함정의 수명을 더 연장해야 하며 정비비와 안전 위험이 함께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4년의 지연은 단순한 달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함정을 4년 더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계약서에 강력한 납기 보증과 지연 배상 조항을 추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한국이 남미 계약에서 먼저 제안했던 방식과 같았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의 제안을 외면한 뒤 독일 계약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식 조항을 다시 꺼내 들게 된 것입니다. 에버턴은 그 권고안을 읽고 제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버린 것은 배 한 척이 아니라 기준이었군요. 저는 그 문장을 학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좋은 선택은 어느 나라를 좋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캐나다는 전통을 기준으로 삼았고 너무 늦게 시간을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해밀턴에서는 멈춘 공사장을 다른 산업 프로젝트로 전환하려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다른 기업을 데려오는 데는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공장을 다시 짓는 것보다 신뢰를 다시 짓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그 말은 제 보고서 마지막 문장과 같았습니다. 폴 게러티는 결국 거실에 액자를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역 방송 인터뷰에서 언젠가 다시 쓸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국가정책의 실패가 얼마나 오래 개인의 집 안에 남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정부는 사업을 백지화라고 부르지만 가족에게 그것은 멈춘 시간입니다. 투자는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주제는 국가 신뢰가 기업의 장기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그녀는 첫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업은 가장 많은 돈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오래 믿을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한다. 22년 동안 제가 찾지 못한 문장을 제 학생이 첫 페이지에 썼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 이론이 틀렸다는 사실보다 다음 세대가 더 완전한 이론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한국을 놓친 대가는 컸지만 그 실패를 기록하지 않으면 다음 계약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다음 설계에 반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마지막 태도였습니다. 몇 달 뒤 강의 마지막 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캐나다가 다시 한국과 손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예전처럼 우리가 선택하고 한국이 기다리는 관계는 아닐 겁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약속을 증명해야 합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계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구매국이 돈을 들고 공급자를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제때 만들 수 있는 공급자가 고객을 선택합니다. 캐나다가 놓친 것은 바로 그 변화였습니다. 한국을 아직 배우는 나라로 봤지만 실제로는 세계가 생산 슬롯을 부탁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짜 결과는 독일 납기 연장이나 한국 철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과 산업 투자 시장에서 힘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전통이 있는 나라보다 실행할 수 있는 나라, 약속을 말하는 나라보다 날짜를 지키는 나라가 선택받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전해 주십시오.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을 남겨주시면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